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모처럼 만에 갭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이슈가 근데 오늘은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이동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가 지휘하는 부대와 함께 지금 2시간째 대치를 하고 아직까지 뭔가 경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오늘은 어떤 영향을 줄지 오후까지 영향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뭐 이런 대치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새해 첫 거래일은 2,400선을 넘지 못하고 마감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장 중이긴 하나 2,430선 위에서는 수급이 도움이 일단 되니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를 때 반등의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서 이유를 도모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요. 네. 자, 오늘 뭐 반도체나 뭐 HBM, 2차 전지도 함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의 분위기를 잘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싱크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장은 모처럼 만에 상승 탄력 많은 업종들이 상승세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HBM, 2차 전지,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2차 전지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반도체, 2차 전지, HBM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나 관심도 면에선 양자 컴퓨터로 많이 집중되는 모습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양자 컴퓨터 진심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외에도 간밤에 유가 WTI가 2% 넘게 강하게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올랐거든요. 이러면서 유가 관련 종목들도 우리 시장에서 함께 올라가고 있고 자, 이외에도 뭐 게임이나 제약바이오도 모처럼 만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 쪽에서 또 최근에 전염병이 발발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스크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역시 정치적인 이슈 계속해서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엔터주라든지 뭐 역시 원전, 방산, 우주항공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발표가 됐는데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테슬라가 연간 인도한 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6%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테슬라의 주가 연말까지 많이 올랐다가 연말과 이제 연초 들어서 조금씩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작년에 테슬라 4분기에 차량 인도한 대수가 49만 5천 대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인도 대수는 50만 대는 그래도 살짝 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79만 대를 인도했는데 그 전에 2023년에 181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보다 인도네스가 그래도 늘어야 하는 기준이 4분기에 51만 5천 대는 나왔어야 하는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6% 넘게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잘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웨드부시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일 것인가 아니면 추세가 약간 변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아시죠? 사이버 트럭이 미국의 정부의 IRA 보조금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의 차량 5개도 올해 미국의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EV6, EV9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이렇게 5 종류가 미국의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 말씀드렸고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좋아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이끌고 있는 힘이 좀 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제 4% 하락해서 마감됐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오늘 장중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 9.6% 상승, 에코프로 BM 역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3% 상승세 보이는데 수급을 보니까 한 달 사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투자하신 분들을 참고로 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앞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6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7% 가까운 급등세, 급반등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TCC 스틸은 최근 강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사업이 니켈 도금 강판인데요. 증권사에서는 니켈 도금 강판의 수요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연말 그게 이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회복이겠죠.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봤고 신규 리포트도 현재 제시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흐름도 체크해보면서 이슈 알려드릴 텐데 자, 최근에 미국에서 연말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간 주춤을 할 때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브로드컴의 주가가 한 45% 주가가 올랐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 바로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바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문형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GPU나 AI 가속기 시장뿐만 아니라 이걸 다음 추세로, 다음 트렌드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업체들이 본인에게 맞는 AI 칩을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하게 될 텐데 그전에 썼던 엔비디아의 그런 AI 가속기, GPU가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이렇게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다라는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트렌드가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우리도 맞춤형 칩을 제작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최근에 HBM 쪽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관련된
팀을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연말 연초에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HBM 쪽에 앞으로의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앞으로 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에 빠르게 대응하는 회사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HBM 맞춤형 칩 쪽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과연 일단은 AI 메모리 칩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 되고 화두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한 발 느린 상태인데 과연 맞춤형 칩을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시장에서는 의문부, 물음표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 SK하이닉스는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CES에서 또 이번에 새로운 HBM 칩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HBM 관련된 칩의 주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거래일간, 그러니까 어제 종가까지만 하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출회가 됐었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 초반이긴 한데 외국인이 현재 20만 주 정도 SK하이닉스에서는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오늘도 52만 주 정도 되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 좀 상반된 주가 흐름, 수급 흐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SK하이닉스는 4.6% 그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8%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어제 이어서 오늘 오르고 있는데 상승폭이 좀 있죠. 7% 넘는 상승세,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PSK홀딩스와 테크윙은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PSK홀딩스는 HBM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도를 조절해서 칩을 붙이는 그런 장비나 그 불량 칩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PSK홀딩스 13% 넘는 급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중요합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그 테스트 관련 용으로 핸들러,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 국산화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5% 강세 힘을 띠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가 긍정적이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입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나 일론 머스크나 양자 컴퓨팅의 진심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알려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양자 컴퓨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이제 반도체 굴기, AI 굴기가 아니라 양자 굴기까지 앞으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러면서 양자 컴퓨팅 쪽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미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내의 대학교, 60개 이상의 대학교에 양자 컴퓨팅 인재 양성을 위한 독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도 이제 양자 컴퓨팅에 뭔가 많은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올해 중국이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액수가 공개가 됐는데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정책에 따라서 올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 원을 양자 컴퓨팅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미국이 투자하는 금액의 무려 4배랍니다. 그만큼 중국이 양자 컴퓨팅에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미국의 기술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중국이 작년에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미 획기적인 성과들이 좀 나왔다. 미국과의 양자 컴퓨팅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양자 컴퓨팅이 중국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CES 2025 다음 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AI도 많이 주목을 받겠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도 역시 많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CES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도 양자 컴퓨팅이 함께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최근 정말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이 있는데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도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돌아보면은 작년 12월 한 27일 그리고 어제 또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이렇게 최근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쓴 흐름들이 이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는 이제 양자 암호와 관련된 통신 이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기술 쪽에 있어서 장비 쪽 솔리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암호 기술 장비 쪽으로 또 관련주로 묶여 있는 솔리드가 3.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림 시큐리티 역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역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오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자, 모처럼 시세에 분출하고 있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종목들을 따라가고 투자해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별 투자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 소통을 통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와 이제 양자 컴퓨팅 쪽이 조금씩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장이 열리기 전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 흐름을 이제 보일 예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이제 상승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제 생각보다 더욱 더 강하게 지금 한 1.97% 정도로 매우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0선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저점 매수 세력이 좀 강력하게 달라붙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의 어떤 전기차 5종에 따른 이런 이제 미국 보조금 확정 소식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감염병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좀 강세 흐름을 보인 영향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좀 강세 흐름을 좀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시장 거의 뭐 1.9, 1.8%대 상승력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등락을 거듭하든가 아니면 이제 서서히 반등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속적인 반등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뭐 어느 정도 등락만 해준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테마 장세가 빠르게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시장이 흘러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 현재 이 양자 쪽, AI 쪽 관련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만 여러분들이 잘만 선점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또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를 주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섹터가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 시세를 진짜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관련 기업들 꿈틀거리고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좀 저희가 확인해 볼 만한 모멘텀 그리고 종목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양자 컴퓨팅 쪽이 처음으로 좀 불거지기 시작한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구글에서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팅 칩을 좀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이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중국에서도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칩인 이 쭈층즈 3.0이라는 이 칩의 논문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좀 맞불을 킨 상황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활성화 또는 인공지능이 더욱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인공지능 쪽으로도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도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어제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력이 나왔죠. 이제 그리고 양자통신 보안 쪽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일단 올해를 기점으로 이 칩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프라까지 AI와 양자 컴퓨팅의 이 화학적 물리적 결합이 올해를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언급도 그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이 양자와 AI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파생되는 것은 이제 로봇과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좀 파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넷을 이제 픽으로 꼽아 드렸는데 오늘 양자 컴퓨팅, 양자 보안 쪽이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오면서 우리넷도 장중에 한 대략 좀 한 17% 정도까지 상승력이 좀 강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일주일 후에 딱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또 이제 안겨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좀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좀 눌렸을 때 재접근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넷과 마찬가지로 이제 양자통신 장비랑 양자키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죠. 이제 솔리드라는 이제 기업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좀 달렸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시고 코이버도 오늘 아주 상승력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리드 다음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근데 아주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언급한 가격 권역까지 3차적 가격 권역까지 지금 9,500원대까지 좀 상승력이 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인데
지금부터는 일단은 한 2달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서서히 분할로 해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더 올라간다면 뭐 이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Q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QSI 같은 경우에는 이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를 만든 회사인데요. 또 여기에 이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에 이제 탑재가 되는 이 MMIC 마이크로 파모놀리식 직접 회로를 또 만들어서 이 증폭기에 이제 이 칩을 직접 회로를 장착을 해서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급등력이 나오기 전에 한 대략 한 12월 24일이었나요? 26일 한 이때쯤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살짝 드렸는데 픽으로 찝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같이 봐라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또 급등력이 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그러면 5,800원대에서 한 10,000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92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925억. 그리고 현재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자본 총계가 대략 83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2배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본연의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극단적인 저평가였다가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찾아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양자 쪽이 굉장히 조금 핫한 이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 가치를 넘어서는 이 주가의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급등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가격대부터 뭐 9,3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바닥권에서 월봉상 양봉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 최소한 나오게 된다면 한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12,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한 14,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다 보니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도 오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뭐 보안업체들 시세를 내고 있고요. 우선 중국에서도 22조가량의 또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미증시 역시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내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고요. 종목군을 좀 선별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개장하고 나서부터 엄청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일단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그 관저에서 좀 농성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야당 쪽의 핵심 정책인 이제 신재생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야당 쪽에서 지난 이제 12월 13일 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을 이미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정권이 혹여라도 이제 바뀌게 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 풍력 발전 쪽이 조금 이제 강력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미 지금 풍력 관련 종목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지난 6월부터 이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를 종료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 패널을 생산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이 한 12%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전날 여러분들한테 또 언급을 드렸죠. 어떤 이슈로 언급을 드렸습니까? 가성소다 이슈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가성소다가 이제 전구체 생산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이 가성소다 쓰임새가 좀 많이 늘어나고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이 케미칼 부분,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부분에서 가성소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쪽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케미칼 쪽의 호실적도 올해는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을 했던 이 태양광 패널 쪽도 우리가 올해는 흑자 기대를 한번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고,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뭐 하루 안 걸려서 지금 반등력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 한 12%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저항점으로 언급드린 자리가 얼마였죠? 18,400원 정도 자리였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오늘 지금 터치를 거의 근접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보시는데, 혹여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이 18,400원 자리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본다고 했어요? 21,800원 정도 자리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홀딩 관점 가져가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8,4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돌파한다면 21,800원 정도 자리까지, 혹여 저항받는다면 매도 후에 다시 이제 분할로 16,000원대까지 다시 잡는 거,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린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이제 뭡니까?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워랑 그리고 하부 구조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 생산 캐파를 상당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과 매출의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못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반등력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언급드린 지금 41,000원 정도 자리 이탈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제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 한 4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야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48,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단기 매도 대응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세가 추후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CS 윈드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언급을 드린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갈 때까지 언급드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드디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도 이제 언급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저항 라인을 이제 거의 터치를 했어요. 한 5,300원, 400원 정도 라인. 그래서 요 가격 라인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도 대응을 일단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오늘 양봉 거래량에 지금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좀 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치더라도 이 4,500원 정도 자리가 크게 이탈되지 않으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태양광 쪽은 지속적으로 적자 구조가 놓여져 있는데, 풍력 쪽은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다고 했죠. 이 CS 베어링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재무 구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흑자 턴 어라운드 기조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이슈에 따라서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만약에 잘 돌파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6,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CS 베어링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시간 좀 가장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주 공약주가 우리넷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얘기해줬던 양자 컴퓨팅 관련된 모멘텀 많고 강한 상승 나왔는데, 오늘도 좀 이런 종목을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뭘까요? 예. 오늘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지금 제가 모자라서 AI 반도체를 못했는데 AI 반도체 쪽도 좀 긍정적인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에이징랜드 퀄리타스 반도체는 좀 사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살짝 조정을 받으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일단 이 18,400원 정도 자리가 저항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17,3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재차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17,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돌파가 된다면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21,100원 정도 구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17,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 보시고 시세가 잘 이어지게 된다면 21,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 경제 대전망 오늘 산업 특집으로 말씀드릴 텐데 두 분의 전문가 모셨거든요. 네. 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두 분 최고로 바쁘신 두 분. 김민수 대표님. 아유, 박사님이 너무 바쁘시고요. 저도 이렇게 같이 끼어서 제자리에 있는 게 다행입니다. 아유, 우리 또 강정수 박사님은 테슬라 아저씨로. 요즘 네, 종횡무진. 근데 사실은 네. 책도 AI 관련된 책 쓰고 사실은 회사 일도 AI 일이고 다 AI 일인데 이상하게 제가 테슬라 책을 한번 써서 올 한 해 어쨌든 강 박사님은 AI 아까 인공지능 쪽에 뭘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계시니까 이쪽이 또 부각이 많이 돼서 박사님도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 주인이 바뀐다라는 책이 이제 출판이 됐고요. 그래서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책을 쓰느라고 여름은 다 지나갔던 것 같고요. 박사과정 하면서 연구했던 분야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했던 부분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시장을 만드는가. 이게 저의 주 전공역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판변화가 되는 건데 저는 2025년은 지금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면서 전통 기업들도 디스럽션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제 드디어 미국은 방산업체가 디스럽션 되는 첫 번째 2차 대전 이후 한 번도 디스럽션 되지 않았던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업체가 디스럽션 되는 해가 시작해가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명함이 엇갈리셨네요. 그러네요. 농담이지만. 국장과 미장의 그러게요. 해리 교차. 그게 뭐 여실히 나타났던 2024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아까 모두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2024년에는 가장 이 산업이나 테크 쪽에서 관심이 많았던 거는 결국 인공지능, AI가 화두였습니다. 뭐 근데 뭐 챗 GPT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AI가 여기저기 많이 투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뭐 챗 GPT 정도를 써보는 거지 이게 막 현실에 와닿다거나 그런 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점점점 뭐 가속화되겠죠. 이런 모습이 내년에도 더 우리 생활에 침투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진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를 아이폰 모멘트 for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 모멘트라는 게 2007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당시 독일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독일의 망속도가 2G 망속도였어요. 2G라는 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고 거기서 모바일 인터넷을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미국도 2G였어요. 뭐 이런 시대에 모바일 인터넷을 하겠다니까 그냥
애플의 팬보이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했지만 나머지는 저 말도 안 되는 거다. 실현 가능한가 저게? 저기 실현 가능. 그게 어느 정도냐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고 1년 동안 노키아의 주식이 85% 오릅니다. 그건 뭐냐면 아유 노키아가 그냥 시장 계속 먹겠구나라는 것이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근데 붕괴되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노키아는 지금 거의 존재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기업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모토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왔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스마트폰 샀는데 유튜브 안 되고 카카오톡 안 되고 인스타그램 안 되고 토스 안 되면 그걸 왜 사요? 아무리 아이폰 16이 나오고 갤럭시가 25가 나오고 뭐 이래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AI로 서비스가 매력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것이지 물론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챗GPT면 맞아요. 챗봇이면 맞습니다만 오픈 AI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면서 1단계가 챗봇이고 챗GPT고 구글 제미나이고 2단계가 이제 오픈 AI에서 공개했던 오원과 같은 리즈닝, 추론에 좀 특화된 것이고 3단계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AI 에이전트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 에이전트를 쉽게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AI 에이전트가 아닌 것은 프리트레인드, 이미 학습된 것을 가지고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것 정도였다면 AI 에이전트는 쉽게 이해하면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호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를 끊어준다든지 호텔을 구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챗GPT는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도 오사카 2박 3일 여행 일정을 짜줘 하면은 진짜 꼼꼼하게 짜줘요. 근데 이거를 실현하려면 내가 다 비행기표 사고 호텔표 사고 뭐 레스토랑 예약하고 박물관 예약하고 다 해야 돼요. 요거를 그렇죠. 이거를 다 해주는 것이 에이전트죠. 아 그런 예약과 결제까지를 다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그다음에 요즘 뭐 미국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도 글로벌리 이마켓에 조사하면 19%가 AI에게 의존해서 물건을 샀다고 하고 점점 저 같은 경우에도 꼭 그걸 통해서 구매하는 경로가 아직 한국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어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꼭 아이폰을 사달라는데 절대 아이폰 나는 사고 싶지 않고 좀 해줄 거 추천해줘. 물론 유튜브 가서 보고 몇 개 분석하면 나와요. 근데 AI를 제가 신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답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당장 삼성 갤럭시 A 시리즈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요거 딱 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고 궁극에 가서는 저희 어머님 노모 80세 노모 어르신들이 이게 AI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써야 돼. 이게 진정한 서비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 시장이 2025년에 성장이 될 거고 지금까지 2024년에 AI 붐은 다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의 붐은 계속 되겠지만 유선 인터넷만 깐 거잖아요. 지금 고속 인터넷 모바일 깐 거고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깐 거고 여기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다닐 때부터 아 AI 시대가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본격적으로 경제가 바뀔 거고 여기에서 AI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킨다든지 기존의 서비스를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 경쟁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경험해서 락인 효과라고 하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안 나올 것 같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경험해 보면, 네. 그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AI 혁명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가 떨어지려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AI 고점 넘으면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말씀 들으면 이제 시작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삼성이 힘들죠. 네.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그냥 핸드폰 잘 만들겠다고, 뭐 폼팩터 조금 바꿨다고 이렇게 나오는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이 가장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너무 등한시했어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폴더블을 쓴다. 그럼 폴더블을 쓸 때 내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 이유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자꾸 해서 집어넣고 이거 끝이 한 두 번 해보고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적합한.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이거 바꾼 다음에 아무도 AI가 뭐 번역하고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서클 투 터치를 한다는 거 자체도 몰라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AI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바꿔야 되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삼성이 나갈 길이 그렇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건 이미 네 말씀하셨던 게 맞는데요. 그건 삼성이 할 수가 없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번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서클 투 서치도 구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안드로이드 16 버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16 버전이 이미 숨겨져 있는 기능 속에서 제미나이가 모든 거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앱을 제어하는. 이거는 이미 애플도 지금 시리가 앱 인텐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앱 펑션이라는 기능들을 넣어놨어요. 이 API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미나이나 시리에게 어제 주문했던 치킨 맛있었던 것 같아. 그거 또 한 번 주문해줘. 그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게 되고, 배송은 어디쯤 오고 있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금융 규제가 없다라면, 내가 그 카카오뱅크로 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부조금 10만 원 좀 보내줘.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앱을 쓰는 방식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운영 체계 단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삼성은 그나마 그런 걸 준비를 전혀 안 했었고, 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하드웨어 만드는 거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나마 삼성은 스마트 TV에서 미국에서 패스트 채널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플랫폼 사업에서 이게 이렇게 단맛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네, 느꼈죠.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TV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LG가 지금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삼성이 플랫폼 사업에서 성공의 경험들을 누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패스트라고 해서 아마 삼성은 검색을 못 만들 테니까 여기에 저는 챗GPT 검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스마트 TV에도 검색이 들어오는 시대로 가게 될 거고, 여기에서도 그 검색을 통해서 쇼핑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나오고 삼성이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겠지만, 물론 이것이 전체 경제나 삼성 사이즈에서 과연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할까에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HBM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고, 저는 HBM이 내년에 될 수 있죠. 하지만 퀄러티 통과가 되더라도 양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수요를 걸릴 맞춰야 거기 되니까. 때문에 삼성의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삼성의 기업에서의 펀다멘탈의 전환점은 꽤나 늦은 시기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안 좋아. 거의 바닥에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걱정되네요. 이미 헤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고 네. 뭐 경쟁력도 없어. HBM 지금 퀄 테스트에서 계속 안 되니까 뭐 호재가 없잖아요. 딱 하나 남은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과정. 거기서 그냥 오히려 여러 가지 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돌파할 만한 그 어떤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진행이 되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 꿈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뭐 테슬라 전문가님께서도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테슬라가 PR 저희가 따지게 되면 거의 90배, 100배예요. 네, 이 정도까지 나오면서도 여전히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경영진을 엔지니어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시장 신호가 되게 되는 클 거라고 좀 보고요. 이번 인사 쇄신은 그러면은 꽝이죠. 꽝. 그러니까 왜냐하면 망했다, 사실은 이거. 네. 잭 윌치 중심으로 했던 1990년대 경영 철학, 즉 GE가 보여줬던 특히 MBA 출신들의 그러니까 CFO가 경영을 쥐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모델로 결정이 냈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번째 사례가 보잉이고, 이러면서 이러한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는 기업에서도 엔지니어가 임원진이 못 되는 보잉이 결국은 저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 GE도 이미 나락으로 갔고, IBM도 마찬가지인 거고,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신호는 자사주 매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전면적인 엔지니어 중심으로의 교체, 이거는 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성장의 동력을 이것이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CFO가 장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어떠한 전환 국면에서는 기술 중심주의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경영진이 가장 큰 문제지, 거기 무슨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 방향타를 내비게이션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경영진의 100% 전면 교체, 이것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신호로 내보낸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에게는 전환점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지시도 하고 방향성도 제시하고. 제가 대단히 인상적인 것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한 유튜버가 스페이스X를 하는, 흔히 말해서 이
오타쿠죠. 우주 산업에 대한 오타쿠 유튜버가 그 이렇게 유튜버들도 초대가 돼요. 이 스페이스X에 초대하는 그 무대에 일론 머스크가 쓰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다가 질문을 던져요. 고체 추진 방식으로 하는 이 부스터 방식을 메인 이 여기에도 똑같이 쓰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걸어가다 뒤로 가다가 잠깐 너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해보라고. 그걸 질문을 그랬더니 내가 왜 그 방법을 못 썼을까? 지금 들어가서 회의를 소집하겠다. 소집해서 그 방식을 한번 본체에도 쓰는 방식을 한번 토론해 보겠다. 토론해 보겠다. 이게 귀 기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엔지니어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건 아니건 그 질문 자체가 타당하면은 경청하겠다는 자세가 CEO가 되어 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환기 시점에서는 엔지니어 중심의 CEO라든지 지배문화 컬처가 임원진 컬처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팔란티어 같은 종목도 엄청 급등했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효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AI가 소프트웨어가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막 쭉 하고 끌어올려서 실적 분위기를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드웨어 쪽이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났다라고 보는 쪽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래 팔란티어가 예전에 CIA가 만든 거기 그 조직에서 만든 고회사다 보니까 그쪽에 밝죠. 근데 그게 국방 쪽과 방산 쪽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AI가 붙었다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큰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역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계산해보면 실적 대비해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주가를 인정 못한다 그러면 테슬라 인정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팔란티어 얘기하면은 계속 또 팔란티어 수혜주를 찾고 있어요. 수혜주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냥 그걸 사야 되겠네요.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맞죠. 그게 나오는 변화고 거기다 이게 효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AI가 소프트웨어가 로 역할을 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미국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혜주 없습니다, 한국은. 네.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강 박사님은요? 제가 올 여름에 주식을 처음으로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요. 팔란티어 여름에 나왔던 이 팔란티어 임플로이드라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연봉의 일부를 항상 주식으로 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업들은. 근데 그때 이제 내부 문서에 팔란티어 주가를 평단가를 $60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건 1년 안에 연봉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그것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에 설득당했다라는 거잖아요. $60라는 부분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는 연봉을. 만약에 $60까지 안 가면은 자기 샐러리가 1년 샐러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미국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까지는 오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샀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200% 가까이. 그러니까 많이 사지를 못하는 것이 제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살 때 강 박사님한테 조언을 좀 줘야 그래서 되겠네요. 근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저는 그 전부터는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은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쓰는데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온톨로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데이터에 지도를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들의 의미들을 부여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강정수 팔란티 찾아보면 제가 온톨로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중심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냐면 앞으로도 저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가 공조직에 한 2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공조직에서 2년 정도 일할 때 하는 일이 한 50%가 아니에요. 80%는 보고서 쓰는 일이에요. 그렇죠. 문서 작업. 모든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거기서부터도 사실 있어요. 올라오는 보고서를 다 정리해서 그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서 잘 쓴 건 뭐냐면요. 그 데이터들을 종합하면서 이 보고서들의 의미들을 나열해서 어떻게 저희는 그거를 A4 2장으로 줄이는 거예요. 보고서가 저희 부서에 오는 거는 한 100여 장이 되는데 데일리 보고서가 2장으로 줄이면 이 2장으로 줄인 거에 저희가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올라갈 때는 저희 부서는 2줄로 올라가요. 이 부분을 줄여내는 작업들이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들어가고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팔란티가 다 대체하는 겁니다.
아랫단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부터 최종 결정권자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있는 인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워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은 데 가보면 막 수십 명이 지휘 통제를 가면은 40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요즘 워룸 2명 앉아 있어요. 팔란티어가 쓰는 곳은 결정권자만. 그걸 다 그 데이터들을 예를 들자면 뭐 위성에서 관찰한 데이터, 뭐 그다음에 열 감지 데이터, 뭐 각종 데이터들 레이더에서 탐지한 데이터,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 우연히 지나는데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 부대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까지 서로 이종적인 다른 종류의 것이잖아요. 근데 의미를 분석해서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의미 상황을 분석해서 데이터에다가 다 인공지능을 또 도입해서 레이블링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의미들을 다 분석해서 그래서 종합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탱크 부대가 러시아 탱크 부대가 A라는 포인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이 속도를 하면 B로 이동할 확률 80%, C 지점으로 이동할 확률 40%. 자 그러면 B에다가 우리가 드론 공격을 할 것이냐, C에다 드론 공격을 할 것이냐 두 개 다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니까 지금 자원 효율성으로 봐서 B에다 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해주세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도움을 이것이 주는 거군요. 기업으로 그대로 와요. 그러겠네요. 기업으로 와가지고 공급망에서의 지금 어디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현재 매출 상황은 어떤지 현재 제품의 트렌드는 어떤지 그래서 내년도에 매출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올해 공장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지를 아예 종합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경영진이 내리면 사실은 가장 값비싼 중간 관리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도 대단히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뭐냐면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내년 테크 트렌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아직까지 아니 이거 뭐에 써먹는 건데 전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은 인프라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가 어디서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결국에는 B2B에서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잘 되는지 돈은 저기다 쏟아붓는데 얼마나 뭐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B2C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직접 이게 AI가 해서 나오는 거래라고 하지만 그 직접 뭐가 되는지 이제 앱이나 소프트웨어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올 때는 이제 서서히 스며들다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했을 때는 벌써 기업들의 주가나 뭐 이런 쪽들은 다 반영이 되면서 10배 났네, 뭐 5배 났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계속 하드웨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내년에는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박사님은요? 내년에 어디에 좀 집중해 볼까요? 사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경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그런 정책 사건이 없었어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내수 시장도 안 좋아지고 있고 정말 2030은 진짜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주식 시장을 제가 짧게 공부한 바로는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특정 주식이 돼도 이건 예외적인 거지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2025년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당장에 회복되기는 2025년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저는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홀수의 해이긴 하지만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그건 한국 주식시장의 상황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럽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시장은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테슬라만 좀 바라보지 마시고 폭넓게 우리 이데일리 TV에서도 다룰 거니까 폭넓게 좀 보시면서 다양한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다양한 섹터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은 저는 저건 대단히 절박하게 내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시진핑 정권 자체가 좀 위험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내놓고 있는 연쇄적으로 내놓고 있는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것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어떠한 시장의 반등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도 2025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은 미국과 중국의 중심의 해가 되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5 증시 대전망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우리는 조금 더 내실을 다져야 되는 조금 극복해야 되는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미국이나 중국 쪽의 성장 가능성이나
테크 트렌드를 저희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잖아요. 어쨌든 두 분의 전략을 잘 저희가 또 발판 삼아서 2025년 새해에도 좋은 전략으로 항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달러 환율 하락, 주가지수 급등, 양자암호주 급등세, 화학섹터 간만에 반가운 반등세입니다. 45.60 이게 얼마만인가요? 근데 이게 불안하게 사자가 왜 이렇게 많죠 지금? 사자가 4개나 있어요. 좀 사자가 완전 없어지게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45포인트 오르는 거는 전체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쵸?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르네요. 근데 뒤에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정말 하루 아침으로 안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다우존스 일단 1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데일리로 보는 거니까 이제 매일 봤잖아요. 빨리빨리 할게요. 나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조정인데 일단 밑골이 달았다. 다우는 121선, 나스닥은 61선. 이 이동평균선이 한 단계 위에 있죠. 자, S&P 500. S&P 500 딱 중간이죠. 121선과 61선의 중간.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혼자 상승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레벨이 좋지가 않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는 하루 혼자 플러스이긴 한데, 그쵸? 가장 상황이 좋죠. 너무 혼란스럽죠. 이동평균선이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요. 방향성이 없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다시 갭 상승을 메우는 일단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유럽이 먼저 일단 반등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역시나 제가 말했듯이 그 하방 경직 어쩌고저쩌고 하면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이걸 하방 경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얘가 나왔네요. 이런 거는 따다가 어디다 써야 된다? 교보문고나 그런 데 스테디셀러로 전시되어 있는 무슨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이거 딱 실으면 돼요. 이거 그쵸? 다 결과론적으로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와 이거 맞네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누이 말했듯이 기술적 분석은 라이브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니 그 한 많아야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책에다가 오류난 거를 실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법을 실었는데 그 기법에 맞는 사례를 그 다 긁어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맞는 것만 뽑아서 책에 써놨으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명심하셔야 돼요. 책방 가갖고 기술적 분석 차트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 다 맞는 것 같죠? 그 맞는 사례를 갖다가 넣어놨으니까 다 맞는 것 같죠, 당연히. 자,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방 경직으로 이걸 얘기하면은 흐름을 무시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요것만 떼놓고 보면 하방 경직이죠. 근데 이게 급락한 뒤에 행보하는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급등할 에너지가 강하면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왔겠죠. 약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역시 밑 하단부를 강하게 때려 꽂아버렸습니다. 물론 밑골이다고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저점이 붕괴됐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브라질 증시는 지금 좋지가 않고, 자, 인도는 반대로 일단 치솟았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브라질 인도가 갈렸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얘는 뭐예요? 상해 종합이군요. 자, 상해 종합도 지금 브라질처럼 일단 밑 하단부가 붕괴됐습니다. 61선은 강하게 내리꽂는. 자,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다시 한번
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질병이 다시 역병이 돌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도 마찬가지죠. 61선 확실히 이탈됐죠. 그동안 2024년 10월 달부터 이 박스권을 수렴하고 있었는데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한 단계 늦어지게 되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 양적 완환이 무슨 부양책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럼 저건 더블딥인데, 그렇죠? 자, 니케이는 일단 4만선 돌파해놓고 일단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니케이가 제일 좋아요, 아시아 중에서는. 그렇죠? 동남아시아 같은 데 빼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랑 같이 놓고 비교는 안 하니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빼고, 그렇죠? 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곳에서는 니케이가 제일 세고요. 자, 대만은 일단 한번 주저앉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데일리로 봤으면 이제 아시아 증시나 유럽, 미국 증시 대충 차트는 머릿속에 대충 있어야 되죠. 하도 봤으니까. 자, 코스피가 일단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으나 아직도 이 하루의 장대 양봉 갖고는 추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차트가 좋아요, 지금.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61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일단. 지금 일단은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었다. 근데 아직도 첩첩산중인 거 마찬가지다.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더 센 이유입니다. 자, 이것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닭이고 어떤 게 달걀인지 그 선후 관계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주식시장이 급등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선후 관계가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연쇄작용을 일으킨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달러 환율 차트는 꺾였습니다만 1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1선 지지를 계속 받고 있었겠죠. 11선이 만약 깨져서 21선까지 간다면 그만큼까지의 일단 반등은 나올 거예요. 코스피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달러 인덱스는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달러 인덱스에 비교하는 주요 6개국 통화에는 원화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않아 있는데 엔화를 포함해서 스위스, 프랑을 포함해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 가치 이거는 올라서 지금 11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은 미리 치솟아서 올랐다가 기술적 반락을 하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 저것도 결국 달러 가치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먼저 가서 조금 반락을 하긴 했어도 결국 저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완전히 꺾이려면 달러 인덱스도 꺾여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불안한 유가가 지금 결국 위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베이비를 외쳐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완공하게 해가지고 거의 짓누르는 식이 돼버렸잖아요. 재미없는 싸움이. 그런데 오히려 유가는 그 당시부터 그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자, 유가도 불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 75달러를 넘어서 80달러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의 고환율에 이어서 고유가까지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인데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다행히 1,800억을 일단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2,500억을 팔고 있고요. 자, 뒤로 가볼까요? 자, 이 1,800억 사는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죠. 1,800억 이상을 산 날이 12월 18일 날이나 가야 있네요. 그렇죠? 12월 18일 날 3,900억 산 거 그거 빼면은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12월 6일 날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아, 굉장히 감격스럽네. 이게 연속성을 띠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그냥 우리는 감지덕지잖아요. 워낙에 매일매일 파니까. 저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사는 거 빨간 걸 보는 게 참 감격스럽네요. 자, 일단 테슬라는 인도량이 10년 만에 감소를 하면서 급락했고요. 자, TSMC가 가장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빼고 TSMC가 가장 많이 올라서
자, 대만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TSMC도 당연히 오를 것이 예상되었던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먼저 열리니까 TSMC는 저게 본토 증시보다 먼저 움직이죠, 시간상으로. 자, 지금 일본 증시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잘 가던 도요타 자동차가 일단 좀 조정을 받았고요. 금융주가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이게 플러스입니다. 요 지금 뭐 골드쉐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다 ETF예요. 그건 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TT 도코모랑 통신주, 유틸리티랑 금융주만 올랐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방어업종이 오르는 건 똑같아요. 떨어질 때 방어업종이 오르는 것들. 자, 미국의 특징입니다. 메타. 자, 메타가 위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만 자, 넷플릭스랑 메타가 똑같죠? 2020년 코로나 때 완전 재미 봤다가 그쵸? 또 그만큼 주저앉았다가 밖으로 다시 나가니까 다시 고점을 돌파한 케이스죠. 거기다 저커버고도 결국 고개를 숙였죠. 말어라고 리조트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불려간 거죠, 이거 솔직히. 안 가면은 완전 결정탄데요. 가가지고 이제 $100만 저 기부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충성을 맹세한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지금 귀주모 태주가 여기 완전 빠지지 않았는데 아까 상해 증시는 더 망가졌잖아요. 지금 귀주모 태주만 조금 1등주, 시가총액 1등주가 버티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박살이 났다는 건데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뭐 상해 증시 모든 종목을 다 까보진 않겠지만 자, 심천도 마찬가지네요. 닝더스타인은 아직 굳건하거든요. 근데 아까 심천 증시가 밑에 21선 밑으로 꺾여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상해 시총일이 귀주모 태주, 심천의 시총일이 CATL은 굳건히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2위부터 밑단의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는 아주 좋죠. 도요타가 지금 11선을 돌파해놓고 위에서 살짝 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대세 상승에 복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월봉입니다. 아까 지수들은 일봉으로 데일리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의 TSMC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거. 뭐 똑같죠. 결국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든 이거든 결국 TSMC니까요. 같은. 자, 똑같고요. 아직 대만의 TSMC는 정말 굳건합니다. 꺾이지가 않았어요.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냥 뻗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주입니다. 신일본제철. 자, US 스틸 인수. 그 얘기 때문에 나왔었던 기업이잖아요. US 스틸 인수를 지금 바이든, 이거는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모두 충돌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거의 겹치는 게 이거였잖아요. 해리스도 그렇고. 신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절대 반대한다는 게 민주당, 공화당, 해리스, 뭐 바이든, 트럼프 다 공통된 의견인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더 반대하죠.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에다가 지금 온쇼어링이라고 다 공장 자기네 걸로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신일본제철이 이거를 인수하게 놔두지 않죠. 근데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신일본제철 이거 철강주잖아요. 철강주 주가 좀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랑 무슨 현대제철이랑 동국홀딩스 다 밑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고공권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비중이 높은 전방 산업이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 아까 차트 보셨죠? 여기 21선 뚫고 20개월선 뚫고 다시 급등했잖아요. 그거 후발로 움직이잖아요. 도요타 자동차 차트가 비슷해요. 얘는 건설 조선보다 지금 요 자동차 쪽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는 거. 그래서 신일본제철이 US 스틸 인수가 오히려 실패하는 지금 확률이 높은데 주가는 굳건하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US 스틸이 부채를 엄청나게 안고 있어요. 그거를 부채를 엄청나게 안고 있는 거를 신일본제철이 인수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 시장을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채를 감당하고라도. 근데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주가는 굳건하다. 우리나라 철강주랑은 완전 다르고요. 자, 우리나라 지금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것들이 자, 일단 양자암호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양자암호에서 아위인 플러스랑 한국첨단소재가 두 개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아톤도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률 가장 강하고요. 자, 오랜만에 이 반가운 것들이 있죠. 이 석유화, 롯데케미칼 위기설, 뭐 지라시를 뭐 일부러 돌려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법적 조치가 단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되게 불안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막 롯데월드 타워가 막 담보로 맡겨지고. 그런데 지금 이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어서 석유화학 업종이 여기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죠.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3D 랜드 같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 밑에 타이어도 있네요. 해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망가진 것들이 정말 오랜만에 반갑게 오르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석유화학 네, 뚝심 있는 일단 저기를 보죠. 특징주인데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저기에 그 화학 쪽을 클릭해서 제가 펴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기업들이 쫙 있어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LG화학, 금호석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하나케미칼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4대 석유화학 업체라고 하면은 일단 맨날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봤던 그 롯데케미칼 가장 캐파가 커요.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다음에 금호석유, 하나케미칼이 이게 4대 업체거든요. 근데 그 4대 업체 중에서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나케미칼 지금은 하나솔루션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태양광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뚝심 있는 태양광 투자라고 여기도 뭐 타이틀로 나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들어가 있는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부분, 예전에 하나케미칼이라고 부르던 그 부분, 그리고 LG화학 요 세 개는 NCC를 갖고 있어요.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이 원유를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나프타만 정유회사에서 뽑아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현대 오일뱅크라던가 뭐 S오일에서 이 두바이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두바이 원유를 가마솥에다 끓여요. 그럼 거기서 막 뭐 휘발유, 경유 등이 이렇게 나프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업체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정유 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이 구별되는 그 기점이 나프타로 구별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또 가마솥에 또 끓여요. 그 나프타를 끓이면 이제 거기서 기초 유분들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세 개 업체 제외하고 금호석유만 나프타 크래커 센터가 없어요. 금호석유는 거기서 기초 유분을 받아다가 합성검우의 원료를 만들죠. 우리가 약간 스페셜티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완전 기초화학, 순수화학은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 그다음에 요 지금 하나케미칼. 근데 하나케미칼은 이제 하나솔루션으로 들어가서 약간 태양광주의 이미지가 강해졌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도 뭐 PVC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 만들지만 NCC에서 기초유분을 뽑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점이어서 화학회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엮였죠. 양극재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순수 깨끗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순수 완전 100% 화학, 기초화학업체. 그건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흔들려버리면은 화학 업종 자체가 흔들리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LG화학은 2차 전지가 좀 묻었고 하나케미칼은 좀 2차 저기가 묻었죠. 태양광이 묻었고 금호석유는 NCC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금호석유가 가장 이 주가는 좋았거든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유가가 이제 막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유가가 계속 안 좋았죠. 유가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뭐가 안 좋냐면은 기초 유분을 뽑아내는 회사들이 안 좋아요. 나프타가 아까 원유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프타를 끓여서 기초 유분을 파는 회사는 유가에 연동되는 거예요. 결국 원유 가격, 나프타 가격, 거기서 뽑아내는 기초 유분 가격이 다 연동돼요. 유가가 낮으니까 거기를 판가에 정가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금호석유는 기초 유분을 안 뽑아내니까 싸게 받겠네요. 그렇죠? 나프타에서 뽑아내는 이 지금 그 벤젠, 톨루엔, 자일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싸게 받아가지고 합성고무의 원료로 만드니까 얘는 원자재 가격이 싼 거예요. 금호석유는. 그래서 금호석유가 유리했던 거죠. 그럼 이제 하나솔루션으로 돌아가가지고 태양광 투자가 지금 이제 그게 걸려 있는 거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해리스가 누가 됐던 간에 아까 신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다 무산됐겠지만 여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여기는. 태양광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지금. 지금 트럼프는 태양광 무슨 풍력 이런 거 다 싫어해요. 지금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막 이러고 있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 다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연관된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히토류도 더 파내고 그다음에 석유도 더 파내고 석탄 개발도 다시 하고 환경을 더럽혀서 막 공기가 오염되더라도 일단 나를 찍어준 사람들 그다음 우리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태양광은 이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가정용 시장에서 1등을 먹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했지만 어디 와 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이에요. 코로나죠. 지금 코로나 때 주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웃을 수만은 없는 코로나 때 저점에 와 있다는 거.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서.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화학주의 급등이 반가우면서도 반갑지 않은 조금 상황이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조금 바람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제발 일장 춘몽이 아니길. 쌩쌩 부는 찬바람에 날아가 버리질 않길. 제발.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뭐니 뭐니 해도 이 반도체에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속 성장한 그런 강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업계에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오늘은 권영화 서울기독대학교 AI 융합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작년에도 바빴고 올해도 바쁠 예정이세요. AI 관련해서 궁금증도 참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셨습니다. 일단 올해 교수님 유명 테마는 단연 A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당연히 AI 수요가 폭발적이겠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좀 현장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AI 이쪽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보시면은 뭐 중소기업 특히 이런 데는 뭐 90% 이상이 아직 쓰지는 않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죠. 특히나 보시면은 지금까지 AI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챗봇 이쪽이 좀 메인이었는데요.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예를 들면 뭐 올해부터 이제 AI 에이전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많은 인간의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또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도 많이 또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에도 보시면은 AI가 이제 탑재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다음에 또 이게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AGI 단계까지는 일단은 가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뭐 4, 5년 이상 걸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초입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발전도 더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신 거고 각자 이제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작년은 그 AI 반도체에서 하드웨어 위주였다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가 위주가 될 것이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AI 반도체가 아직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GPU가 많이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GPU 말고도 다른 뭐 AI 전문 반도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NPU라든지 추론 쪽에 NPU가 또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뭐 보시면은 에이직 반도체도 많은 빅테크 기업이나 또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앞으로는 이제 뭐 뉴로모픽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도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도 같이 소프트웨어랑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을 많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성장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AGI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도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AGI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처럼
폭넓은 지식도 가지고 예.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AI 예.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벌써 작년이네요. 예. 미국 시장에 투자한 분들은 참 수익을 많이 거뒀다라는 측면에서 국장하고는 예. 약간 좀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였는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S&P 500이 앞으로 올해 한 10% 정도 뛸 것이다라는 긍정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 이유가 AI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발판으로 해서 아무래도 뭐 기술과 경제 발전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높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그 전 세계 넘버 탑 5 기업들이 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가총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AI를 쓰기 시작하면 또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쓰고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많은 또 기업들에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AI 관련돼서 더 많이 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 탑5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AI가 개발하려면 엄청난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전력난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수요가 워낙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또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계속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GPU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GPU는 보시면은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보시면은 그 학습과 이제 추론이 있어요. 이쪽에 다 이제 GPU를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GPU를. 근데 이제 GPU가 원래는 AI에 특화된 반도체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픽 처리 장치 이쪽에 이제 특화된 반도체인데 이게 AI 반도체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학습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추론 쪽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가격이 너무 높아요. 보면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뭐 NPU라든지 ASIC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래서 뭐 또 나아간다면 이제 뉴로모피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더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두뇌 보시면 이제 20W밖에 안 쓰거든요. 적은 이제 전력으로 파워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도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이제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전력 소모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반도체 하면 뭐 GPU, NPU, ASIC까지 다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다재다능은 한데 이렇게 좀 평범하게 잘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분야는 잘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PU 같은 경우에는 AI에 좀 집중해가지고 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ASIC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작업만 극도로 잘하는 초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GPU는 AI 시대에는 안 맞으니까 NPU나 ASIC 같은 부분이 올해 더 키워드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모든 반도체 생태계를 다 꾸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 대한 제재는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계속 강화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중국의 SK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뭐 최근에 보시면 뭐 밸리데이티드 엔드 유저 승인을 받긴 했지만 또 트럼프가 이것도 건드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생산하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반도체 수출한 다음에 중국에서 세트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또 미국에 수출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관세를 때린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품목들도 반도체도 많이 수출하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많이 이제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당선이 된 거지 이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게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실제 이행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예. 한 20몇 프로 깎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투자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런 그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투자하는데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제 만약에 깎인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좀 약간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반도체 업계가요. 트럼프 당선이 이제 보름 있으면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 선택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본다. 이렇게 예.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2기 정부는 관세 장벽을 굉장히 무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조 그리고 설계까지 다 메이드 인 USA에서 해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효과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아이디어가 지금 USA,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예, 예, 있고 예. 심지어 벤처 창업의 자금까지 아, 그쪽으로 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를 늘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뭐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패키징 쪽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미국에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팹리스 고객 보시면 거의 70% 가까이가 다 미국에 있어요. 아, 펜리스. 예. 그다음에 또 빅테크 기업들은 뭐 상당히 더 많이 있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같이 근거리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포트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없으면은 뭐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니까요. 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고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견은 대미 투자를 늘려야지 한국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예, 어느 정도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 과연 트럼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고 예. 그중에 하나 우리가 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드리는 그 조선과 반도체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미국에는 또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 우리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올해 삼성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AI 업체가 엔비디아인데 여기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올해 차별화된 경쟁력은 어쨌든 납품을 해야지 인정을 받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납품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HBM4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올해 전반기에 한다 해도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납품이 성공이 한다 해도 이게 이제 물량이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에는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삼성도 그래서 HBM3보다는 HBM4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HBM4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삼성은 HBM4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확실히 정해져야만 앞으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뭐 목숨을 걸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교수님께서는 그 HBM4가 6세대 제품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HBM3E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한 예,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6세대 제품의 HBM4 예, 맞습니다. 요걸 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중요한 팩터가 예, 예, 있는데 예, 예. 첫 번째가 삼성의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네네.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쓰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예, 방식. 예. 이게 뭐냐면은 그 HBM 보시면은 D램을 쌓지 않습니까? 예, 이게 12단, 16단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돌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어주는 그러한 돌기가 있는데 범프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칩을 쌓게 되면 이게 높아집니다. 수직으로 쌓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많이 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돌기를 빼버리면 더 많이 쌀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예, 유리한 예,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열의 어떤 방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PPA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다고? 예, PPA, 예. 퍼포먼스, 그다음에 파워, 에리아입니다. 예. 요 세 가지 측면에서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하기 때문에 100%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대안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SK 하이닉스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적용을 안 하거든요. 네. 삼성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B 드램을 씁니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HBM4에서 1C 드램을 아마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이제 공정이 한 단계 더 앞선 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은 삼성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HBM4 이 부분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첫 번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두 번째 예. 뭐라고 하셨죠? 예, 예. 그 1C 드램이라고요. 1C 디램. 예, 예. 요거로 승부를 보겠다. 예, 맞습니다. 요거 예. 두 가지. 예. 참 단어도 어렵고. 예. 예. 아무튼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요. 지금 레거시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수익 창출에 굉장히 도움을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레거시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말하는 건데요. 예.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그 사이클이 이미 다운 사이징 됐다 이런 예. 흐름도 나오고요. 다운 사이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중국 쪽에서 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가 공세 자꾸 하다 보니까 예, 가격이 맞습니다. 떨어지면서 예,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요. 예. 이런 문제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예. 위기 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빠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13년 전에도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만났었거든요. 예. 그때 만나는데 그분들도 이제 5년 내에 따라잡겠다. 중국에서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막상 되진 않았죠. 근데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온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진입한 예, 건가요? 뭐 근데 이뤄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이제 빨리 이제 이루어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시작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훨씬 더 빨리 이제 할 거다 했는데 이제 의외로 또 걸리긴 한 겁니다, 시간이.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한 진보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뭐 반가 가격에 거의 뭐 이제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램뿐만이 아니고 네.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더 쉬운 그러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20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디램은 역사가 더 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삼성이 오랫동안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갭이 상당히 디램 측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한 4, 5년 정도 차이가 나고 네. 낸드는 거의 뭐 턱 밑까지 이제 쫓아왔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교수님 근데 이제 어쨌든 연구개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중국에서 가속도가 확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DDR5 이거 최첨단이라고 보면 그거 이제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요즘- 성공했는데 예,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10나노대 거의 뭐 중후반이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앞으로 EUV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EUV 장비를 중국 쪽에 수출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예. 격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좀 가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첨단 쪽 이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본적으로 네. 중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격차를 더 늘려놔야 됩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예, 예, 제재할 예. 때 우리가 예, 격차를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국내 10대 증권사가요 올해 유망주를 SK 하이닉스로 꼽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작년 3분기도 그랬고 이번 이제 4분기도 그렇고 이제 8일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는데 또 비교가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이쪽에 영업이익을 또 추월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것 보십니까?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NBM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HBM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고가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또 고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진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마진이 많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SK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HBM 납품을 엔비디아에 했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났던 거죠. 아직까지 그래도 D램이나 이쪽은 삼성이 1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삼성이 그러한 HBM 납품 이게 이제 된다 그러면은 삼성도 마진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반기가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네. 최고의 기술력을 붙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값을 비싸게 매기겠죠. 그런 예, 부분에서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아무튼 이제 실적을 좀 챙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구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개발에 박차를 예, 가야겠다라는 거였고 국내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인 레인 로보틱스를 또 인수하면서 지분을 더 사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일대 주주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종희 네. 대표인가요? 어제 그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로봇이 아직까지는 돈이 많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보시면 비즈니스 할 때 보면은 시장이 잘할 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다음에 돈이 될 때 그때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이미 이제 그러한 시장에 와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 가장 좋은 그러한 대상이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AGI도 되기가 쉽거든요. AGI가 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이나 또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AI 관련해서 또 로봇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도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인도가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많은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AMD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쌉니다. 아, 저렴하군요, 아직.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 쪽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도 강합니다. 보시면은 인도 보시면은 전 세계 설계 인력의 20%가 인도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상당히 젊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은 그 또 영어가 잘 통하는 국가거든요. 영어 하기 잘하죠.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보시면 이제 인도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하게 되면 거의 50% 가까이 세제 혜택과 그러한 지원을 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많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기업들도
인도에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부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는 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명성을 올 한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주셨고요. 권영화 서울기독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간밤에 또 나왔던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테슬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젯밤에 중요한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는데 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이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일까요?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에서 인도량, 차량을 인도한 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 대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나서 그걸 고객에게 인도하는 이 인도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4분기에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49만 5,570대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했냐?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그 전해에 2023년에 테슬라의 전체 1년 동안의 인도량이 181만 대 정도 약 됐습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많이 1년 동안 인도한 숫자였고 테슬라는 그동안 계속 매년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테슬라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지표였는데 자, 이러면서 이번 작년에 과연 이것을 넘어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 1에서 3분기까지의 인도 대수가 그 전에 2023년의 인도 대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4분기에 한 51만 5천 대 넘게 인도 대수가 나와야 그 전에 2023년보다 인도 대수가 더 많아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2023년보다 작년은 인도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 정도 인도 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이제 성장성이 줄어드는 것인가? 전기차의 시장이 아니면 이제 좀 위축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매도 물량이 속출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6%나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년 만에 테슬라의 1년의 인도량이 줄어들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게리 블랙이라고 하는 퓨처 펀드 액티브 ETF의 공동 설립자는 4분기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50만 대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투자자들은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댄 아이브스, 얼마 전에 저 이데일리 TV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던 댄 아이브스도 역시 4분기 인도량 위스퍼 넘버가 한 50만 대 정도다. 그러니까 아까 4분기에 49만 5천 대를 좀 넘겼다라고 했으니까 대략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인도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가? 올해 테슬라의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를 얼마나 판매하고 인도하는 것이 주가에 중요한 상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가형 전기차. 자, 모델 Q라는 가치입니다. 모델 Q라는 저가형 모델이 빨리 출시돼서 이게 판매가 되어야 이제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가형 모델을 사려고 지금 테슬라를 구입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의 인도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이미 하는 것이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2025년 올해 상반기에는 저가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로보택시,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의 승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자율주행에 우호적인 연방정부 단위의 규제가 해제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올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좀 떨어졌지만 자, 주가는 계속해서 최근 한 3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22년에 65% 조금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2023년에 100% 가까이 주가가 올랐고요. 작년에는 또 65%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2010년에 상장된 이후에 연 단위로 하락한 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올해도 과연 이 두 가지 트리거로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테슬라 주주들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정이 고마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파하는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테슬라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폭탄이 터졌는데 차량 형체는 그대로 있네. 그만큼 테슬라의 자동차 성능 좋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올해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급도 받쳐주고 중국 쪽 호재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터리 광물 관련해서 기술 수출 제한 소식도 또 2차 전지 관련 밸류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모처럼 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까지 안정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오늘장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전에 이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